목요일 가지고 계시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제목이 버블의 끝이 아니고 전반전이다 그러면 버블은 버블입니까? 일단 이거 의미부터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본부장님. 글쎄요. 얼마나 오르냐, 빠르게 오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근데 아직 뭐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의 버블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속도로 따지면 나스닥이 조정받기 전에 저점 대비해서 한 140% 상승을 했으니까 작년 3월이었나? 아무튼 네. 1년 반 만에 그 정도 올라갔으니까 네. 빠르게 속도가 올라간 너무 건 빠르죠. 사실이죠. 예, 예. 속도가, 그래서 원래 이제 매년마다 늘어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게 거품일 수 있는 거고 또 조정받고 펀더멘털 뒷받침되면 네. 또 다시 거품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사이클적인 차원에서는 전반전이다. 네. 예,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 쳐보면 이건 버블이라고까지 말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버블이 그건 어려운데 아니죠. 네. 속도는 버블이야. 속도가 너무 빨라. 이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네. 당계도 제 그 워튼 후배랑 그저께구나. 그저께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기도 걔가 죄송합니다. 걔라고 하니까 그분도 그분께서, 운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회장님 돈 3천억을 운용을 하는데 네, 나스닥 너무 좋아서 네, 열심히 계속 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숫자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 유일한 위안이에요. 너무 힘들거든요, 한국 정부 지금. 그죠. 나스닥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좀 안타까웠는데 저도 어제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서 뭐 다들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한 고객분께서 계속 문자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국 주식시장에 거의 2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방송들을 보는 족족 얘기하는 종목마다 다 샀더니 아이고. 종목이 거의 100개가 넘어섰고 아이고. 손실이 지금 어머, 어떡하나. 엄청나게 높다. 아이고. 제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국내 전문가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0개의 종목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PB랑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 뭐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외 쪽은 투자를 하셨다가 또 한국이 안 좋으니까 그걸 또 팔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패턴 자체가 이런 거죠. 한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 시장을 팔아. 그리고 지금 댓글 올라오는 것들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한국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언젠가 꺾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생각의 발상이 한국 시장부터 시작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로벌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까지 쭉 내려와서 한국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은 진짜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예, 그때만 하던 2%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1.5%도 안 되잖아요. 네. 예, 글로벌 시가총액이. 네, 글로벌 시가총액이 1.5%밖에 안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자꾸 글로벌 시장을 보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종목을 투자를 하면 많은 또 조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자꾸 하니까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을 딱 얘가 어제가 또 그대로예요. 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팔아야지. 뭐 이렇게 지금 나오신단 말이죠. 전 더 샀어요. 예, 잘하셨어요. 역시. 다 본부장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 잘했죠. 예, 너무 잘했어요. 예, 오늘 또 보면 미국 선물 시장 다시 또 땡기는 것 같은데 네. 뭐 또 보면 이제 그 차트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 시장 보고 뭐 윗골이 달렸고 뭐 지금 빠지는 패턴이고 여기서 추가로 뭐 크게 한번 세게 또 부러질 수 있다.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팔아버리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틀 자체가 전반전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미국은 파는 순간에 이제 캐피털 게인스 텍스를 내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서 미국 시장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에서 팔고 99에서 사면 그게 맞는 거다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말인지 듣고 모르겠는데.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판 가격보다 산 가격이 싸면 된다. 싸면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팔았다가 언제 다시 살지 어떻게 알며 좋은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보면 사실 제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20% 30% 가까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0 갔었을 때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 줄이고 다시 $600 들어가고 지금 쭉 올라왔을 때 $1200였는데 다시 계산해봤더니 $1300였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좀 한마디 또 던져다 보니까 지금 한 5조 정도 팔았다는 소리 있던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그럼 15조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펀디멘탈보다는 수급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1300가 가면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1260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고점이 네. $1300 못 가고 네. 조정이 들어왔죠. 네. 근데 또 다시 분명히 이건 펀디멘탈이 좀 스토리가 깨진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때 팔아서 20% 빠지고 또 다시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뭐 전문 투자라도 뭐 가능한가요? 그거 쉽지 예,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만 쉽죠. 음. 고점에 팔아서 나 저점에 살 거야. 실제로는 어렵죠. 네. 그게 그래서 사실인 미국 거죠. 시장은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캐피털 게인즈 텍스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2023년부터는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이 돼 있으니까 사실 뭐 이번에 그 대주주 조건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11월 12월 달까지는 어쨌든 팔아놔야지 뭐 세금 안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10년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로 세게 부러지고 30% 하락하는 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마시고 그걸 이제 잘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본질적 드렸잖아요. 가치를 잘 봐야겠네요.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네. 자, 중요한 그럼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 논란이 아주 가열차잖아요.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하시죠. 네. 자, 우선은 나스닥이 어쨌든 10일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대단한 시장이죠, 사실. 쌍바닥 만들고 나서. 그리고 지금 3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크게 지금 음봉을 만들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6.2%가 나왔고 4.6%. 우리가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게 빨리 떨어지길 바랬는데 점점 아니잖아요. 반대로 지금 가는 현상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이해를 좀 해보자고 하면 왜 이 정도까지 됐느냐 하면 두 개예요, 계속. 뭐 세 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에너지. 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게 에너지입니다. 어쨌든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가솔린 가격이 49.6%. 그다음에 여전히 중고 차량은 바를렉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계속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차량까지도 상당히 가격이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테슬라가 신난 거지 뭐 사실. 어쨌든 안 그래도 이 전기차는 마진이 높은데. 네, 많이 높죠. 예, 네. 이 신규 차량 가격까지 계속 올라가니 뭐 마진이 뭐 워낙 높겠죠. 그러니까 참 운이 좋은 학교 후배네요. 참. 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정말. 네. 근데 운이 좋다기보다는 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어쨌든 정말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가격까지도. 잘 네.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사실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튀었어요. 네. 근데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튀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예. 그 그래서- 전에 떨어진 것도 꽤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스케줄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어쨌든 내년도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 거가 있고 수요의 이슈가 있는 게 있는데 네. 양쪽 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세게 나올 거는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1년부터 2019년 사이클 때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2%가 안 되는 뭐 1.6%,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2% 차트를 그어 놓으면 항상 밑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2%의 위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전에도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설비 투자 차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매출 중에 몇 프로를 설비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사이클이 피크였었을 때는 설비 투자가 거의 매출의 9% 근처까지 갔었던 시기가 2008년, 2011년 이때 이어졌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2011년부터 쭉 2019년 뭐 계속해서 8% 미만, 7%대 이렇게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과잉 설비가 해소가 되는 구간이 많이 전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생기니까 과잉 생산이 적으니까 설비 투자가 빨리 안 일어났었으니까 네. 결국은 공급 차질이 생기고 여기에 따라서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2%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노동자라든지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뭐 고용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렇죠. 기본에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고용자들, 어쨌든 고용주가 수가 늘긴 느는 거니까.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5.8%인데, 그럼 당연히 소비도 그 정도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는 수요와 공급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둘 다 네. 보통 평균치 2%의 타겟보다 높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나 스케줄 자체가 옛날처럼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 2년, 그죠? 그리고 금리를 0%부터 2% 이상까지 올리는데 3년. 그래서 총 기간이 5년. 근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하는 것도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을 거다. 그 스팬 자체가. 네. 그러면 우리는 2년 반에서 3년을 잡으면 그죠? 테이퍼링 실시 시간이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2년, 짧게 보면 2년, 길게 보면 3년, 네. 뭐 이 정도. 이제 그러고 나면 그때는 이제는 정말 큰 하락장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계속 그 비율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승을 시작한 게 작년 3월이라고 치면 지금까지 1년 반 지났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1년 반이면 전반전이 안 끝난 거죠. 가장 짧다고 생각하는 게 2년 남았다고 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거품의 뭐 전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상승장의 전반전이라고 하는 게 더 정답이겠네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남은 구간은 상당히 큰 폭의 어떤 또 상승이 있는데 그 상승이 결국 거품일 수도 있고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숫자에 또 되돌아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조정이 있었던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또 옛날 얘기를 또 갖고 나오죠. 뭐였냐면 벅셔 해서웨이의 지금 현금 비중이 정말 높다. 근데 그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고 워런 버핏님의 투자 철학은 제가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언더퍼폼 한 건 사실이에요. 지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IT 쪽을 투자를 한 건 애플이 전무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금이 늘어나는 수준은 그냥 전체의 AUM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의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어쨌든 계속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가까이 있는 현금을 두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 게 별로 없다라는 지금 위주의 밸류로 봤었을 때. 네. 근데 저는 이제 벅션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벅션은 더 이상 투자 회사가 아니고 지주 회사고 회사 적당한 거 살 거냐 말 거냐, 통으로 살 거냐 말 거냐 이거지. 나 지분 일부 인수할 거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견 기업 이하는 그냥 내가 통으로 다 사줄게. 15분 안에 결제해줄게. 이런 개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 우리 투자자가 약간의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갖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댓글이나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는 글이나 아니면 또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숫자를 갖고 나오면서 뭐 투자의 대가가 현금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이건 꼭지 사인이다. 뭐 이렇게 자꾸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투자를 하신 지 몇 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꼭지인데 뭐 그러면서 야단을 저한테 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억울하셨다 우리 본부장님. 아무튼 네, 워런 버핏님이 운영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참가자들이 있는 건지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벅션은 순자산 증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기업을 보실 때 저 회사의 순자산 증가가 이제 목적이에요. 이제는 저 정도 규모가 되면 예전 그 투자 조합할 때 뭐 연평균 수익률 50몇 프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벅션 인수하고 나서 뭐 20몇 프로, 이때하고는 이제 회사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걸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이번 사이클이 시작되기 됐던 200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환산 수익률이 매년 복리로 벅시 해서웨이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4% 됐었단 네, 말이죠. 맞아요. 23점. 네, 몇,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계산하면 그게 그 기간 플러스 지금 또 10년 넘게를 더하면 이제 16%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언더퍼폼을 한 거죠. S&P가 그 기간 동안에 매년 16% 상승을 했는데 그럼 24%에서 16%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게 훨씬 더 낮은 거잖아요. 16%보다 더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언더퍼폼을 지난 10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투자를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앨런 머스크는 계속 워런 버핏이 뭐 한물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좀 그 아저씨는 워낙 또 자아도취가 심하신 분이니까 네, 아무튼 근데 그럴 만도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예. 기업이 너무 비싸졌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네. 쓰고 있는 밸류에이션과 네. 그렇게 밸류 투자를 하시는 분의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아무튼 괜히 사이드로 접어들었는데 이 테이블은 전에부터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제 말을 믿으신다면 이번에 테이퍼링 우려가 있을 때 조정이 한 자릿수로 끝날 거니까 그때 저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률이 10% 20%씩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게 10월 중순 그죠? 그때부터 쭉 들어와서 아까 10일 연속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수익률이 거의 지난 3개월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한 15%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금리 인상의 우려가 들어오니까 조정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는 그죠? 그 시기와의 비교.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땡겨진 거죠. 네. 그래서 2023년 말부터는 저는 뭐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010년 국채 금리가 언제 2%에 도달하느냐 이 부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전보다는 조금 땡기시는 거예요. 네, 유동 땡기고 부부장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 조금 장난 아닌 건 맞죠? 장난 아닌 게 맞으니까. 예, 예. 자동차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갈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선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 자체에 있어서 자 테이퍼링은 6월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것은
뭐 그래도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7월에 올리느냐 아니면 내년 12월에 올리느냐 네. 그거의 차이인 것 같고. 네네. 그죠?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게 언제든 간에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 구간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구간에는 미국 시장이 한 두 자릿수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이 10%의 20%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올리기 전에 네. 첫 번째 금리.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만약에 7월이다. 네. 그러면 그 3개월 전이니까 내년 3월, 4월이면 꼭지를 찍고 네. 한번 10%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년도 말이다. 그러면 내년도 3, 4분기에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때도 잘 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상 뭐 맥시멈 캐시를 가져가자면 30%? 예,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고 20% 정도까지만 차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진짜 던지느냐? 이때죠. 미 연준의 금리가 2% 이상 올라갔을 때. 근데 그 시기는 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간에 지금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오래 갈 수는 있으나 언젠가 내려올 거다. 이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에너지 이거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중고차와 신규 차량도 언젠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신규차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중고차는 안 떨어져. 중고차는 확실히 떨어진데 신규차가 가격이 한번 오르면 전기차? 아니요.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그 반도체 소요 그 금액이 커져가지고 비중이 그것도 그렇죠. 네, 그거는 살짝 오르는데 뭐 이제 전년 대비로 하면 내후년 23년엔 떨어지겠죠. 그때는 떨어질지 몰라도 내년까지는 지금 반도체의 그 매입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그러게요. 올라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네.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뀌신 거예요, 입장이.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동훈 본부장님이 바뀌었어요. 원래 잘 안 바꾸시는데 예, 염두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계산해 봤을 때 네. 자, 빨리 올리면 7월 달에 올리는데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7월 전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7월에 안 올리는 그렇지. 거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타이밍은 없어요.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2%를 기준을 두고 2%를 집어넣고 펀디멘탈적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수요 사이클을 가지고 어떠한 기업의 ROE가 지금 딱 3, 4분기 실적 막 나오니까 네. 계속 막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4, 4분기 실적이 또 나왔는데 별로 안 빠져. 뭐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괜찮아. 기업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 그럼 또 열광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내년 1월, 2월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이면 그때 한번 10% 조정 올 걸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그때 숫자를 들여다보고 2, 4분기 실적을 생각해 보니까 또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결국 금리를 올리기 전이니까 네. 예. 그때까지는 또 기다리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또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액션 리액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지금 3, 4분기 정말 기록적으로 실적이 좋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애플도 올해 연간으로도 그렇고 매출 바를 이거 그래프로 만드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3, 4분기는 YOY로 치면 당연히 떨어지죠. 올라갈 수가 없을 것 없죠. 같은데 이건 너무 지금 미친 숫자가 나와서 내년엔 오히려 마이너스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한 거. 마이너스는 아니고 네. YOY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쨌든 간에 GDP가 성장을 하는 이상. 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왜 쇼킹한 거냐면 3분기에 YOY가 39.1% 이익 증가율에 그 다음에 YOY 매출 증가율이 17.3%예요. 네. 이건
사실 한마디로 미친 숫자죠. 네. 예. 예.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17.3%다. 작년 3, 4분기가 그래도 경기가 많이 회복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기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대형 성장주들 이런 쪽에서 매출 증가율이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있다. 네. 근데 당연히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2022년, 2023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네.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지금 임금 상승률 플러스 알파 하더라도 명목상 4%에서 5%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나거든요. 네. 그걸로 계산을 하더라도 매출 증가율이 10%가 안 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한 자릿수가 네, 나오고. 네, 당연히 한 그러면 자릿수. 당연히 매출 증가율 숫자 자체는 꺾이는 게 맞죠. 또한 이익 증가율도 지금 여기 보시죠. 이 영업 마진율이 전에 CPI, PPI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CPI가 올라가는 것보다 PPI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마진 축소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큰 잘못이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이번에 실질적으로 3, 4분기 실적 딱 나오니까 똑같은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3, 4분기만 지금 하더라도 CPI, PPI의 갭이 마이너스 3%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참 진짜 경쟁력 좋은 게 그거를 다 전가를 시켜갖고 제품에다. 그건 정말 그래서 대단한 지금 것 같아. 전망치가 3분기 실적 들어가기 전에가 12.1%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건 12.9%예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보통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면서 시장이 1년 전에 움직인다, 6개월 전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서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을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항상 미국은 리액션이라는 거죠. 실적을 보고 리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던져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데 여기다 대놓고 시장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재밌는 게 이제 90% 이상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니까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숫자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계산을 좀 요건 좀 이따 하고요. 이런 계산을 좀 해보시죠. 그러면 내년에 그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숫자는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S&P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조정이 오기 전까지 계산했더니 한 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 돌려보니까 나스닥은 23%가 나요. 24%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까지도 펀디멘탈을 제대로 반영한 지수대가 아니구나 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번에 조정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지수가 요게 제가 요렇게 그어서 이제 80 이상 올라갈 때는 좀 걱정하자라고 네네.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86까지 갔었어요. 예, 요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여기 훅 올라갔는데 어저께 82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직도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 지표가 걱정스러운 정도다. 네. 나머지 빅스 지수, 뭐 장단기 금리 차, M2 증가율, 경기 선행 지표, 이익 증가율은 아직은 뭐 대세 하락장이든 어떤 큰 두 자릿수의 하락장이든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치 전망치를 봤었을 때 이때가 정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요때가. 그러면서 3%까지를 끌어올렸는데, 이때는 설비 투자가 적게 일어나고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갔냐면 2.4% 정도 수준까지 갔었다.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2.2%까지 내려가더니 다시 튀었어요, 지금. 그래서 2.32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교할 때 2018년 때하고 비교할 수는 있으나 이때하고 비교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때하고 비교하는 때는 유가가 막 $150 올라가고 막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때는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산업재라든지 우리가 경험했던 차, 화정 뭐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 그때하고 비교하는 거죠.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서는 이제 고용자 숫자들을 보면서 좀 더 판단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신규 고용자 수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지는 강도를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해 드린 건데 어쨌든 금리를 올리려면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고 그죠? 둘째는 고용이단 말이죠. 네. 고용이 완전히 자기가 판단하기에 정상화가 됐다고 싶으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겠죠. 네. 그것만 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실업률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네. 근데 실업률로 한번 보자. 네. 우선은. 그러면 어쨌든 산업재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의 저점 실업률은 4.4%다. 네. 그죠? 지금 4.6이니까 거리가 아직은 좀 있다. 근데 이게 4.4%로 떨어지면 그럼 우리는 던져야 되냐? 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시기다. 그럼 4%거든요. 그래서 4%까지 좀 기다리는지 봐야 될 거고. 아니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하고 비슷한 거니까 3.5%. 코로나 시대 터지기 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는 어쨌든 4.4%대까지는 전혀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4% 밑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현금 비중을 좀 확충해야 되겠네? 이 정도 생각할 것 같고 3.5%대까지 떨어지면 진짜 이때는 정말 조심하자라고 네. 생각할 것 같고 그 이유는 노동 참여율 자체가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네. 예, 그래서 이 3.5% 수준까지 떨어져야 아마 그게 꼭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 참여율이 갑자기 63% 이상 나와서 4.4% 나오면 그거는 유의미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네. 아니죠. 3.5%죠. 이때잖아. 아니 고용 참가율이 지금 61.6인데 그러니까 저기 갑자기 올라서 옛날처럼 한 63%대 중반 나오고 63%대 정반 나온 게 네. 이게 실업률이 여기 보시면 요때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아 그때도 3.5%였으니까. 네. 만약에 4.4%로 계산을 하려면 이 숫자가 나와야지. 66.4가 나와야지. 네.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때하고 또 임금 상승률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4는 깨지는 걸 보는 게 낫지 않냐? 미리 던질 필요 없다. 네. 이런 얘기고요. 3.5냐 4냐 그건 정확한 정답이 없고 그때 이 노동 참여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자. 네.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요. 지금 2018년 때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높아요. 이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그쵸. 영향을 미칠 것 같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때 수준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5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4%와 3.5% 사이일 것 같다라는 거죠.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네. 5.8%가 나오고 있으니. 네. 물론 이거는 워낙 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면 이것을 평단화 시키더라도 지금 3%대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3%가 넘는 거 3.5%가 나오는 거죠. 네. 이때 평균이 보시면은 지금 3%대 딱 요때 수준이니까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정상화가 됐는데도 4%대 5%대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GDP 성장률이 소비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니까 네. 그때는 미 연준이 아주 마음 편하게 금리를 그렇지.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가 빠질 때는 이때 여기 요렇게 빠질 때 그죠? 예. 이때가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예요.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2018년까지 쭉 올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려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그래도 2.5%까지 가야지. 네. 전에는 3.2%, 3.3%까지 갔었잖아요. 기억나죠? 음흠. 그래서 2.5%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1.5란 말이죠. 네. 1.6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자. 예, 그래서 장내 금리차가 지금 현재의 100bp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면 대출 증가율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스케줄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뭐 큰 기조로 보면은 2%에 도달하는 게 2023년, 2.5%에 도달하는 게 2024년. 그래서 이 사이에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다. 그래서 2023년에서 202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다. 더 빨리. 그래서 2022년에서 2023년 요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답은 아직 없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숫자는 앞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가파르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금리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고 오히려 평평한 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일지는 아직까지 시장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니까 네. 그걸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렇게까지 성장이 빨라지려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려면 여신 증가율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법 빠르게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포트가 되는 거거든요. 4%까지 떨어졌던 여신 증가율이 지금 7.66%. 저는 매주 이거 체크하거든요. 이게 계속 지금 올라오고 가파르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네.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진짜 빨리 거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출 증가율이 많이 일어나면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엄청난 거품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폭락장이 오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먼저 거품. 먼저 거품. 네. 아직까지 거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가 부분이랑 천연가스 부분은 어쨌든 이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유가는 더 올라갈 룸은 있어요. 근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천연가스는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WTI 관련해서는 매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수요와 공급 부분, 그다음에 리그 카운트 이제 시추하는 숫자를 보면서 계산했었을 때 이게 수요가 정말 세서 나오는 현상은 아니다. 지금 네. 지금 나오는 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이제 정말 수요가 정말 세게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요. 2008년, 2011년 이때인데 그때는 뭐냐면 설비 투자가 왕창 늘 때예요. 설비 투자가 왕창 늘고 인베스먼트 투자가 왕창 늘면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공급 차원의 어떤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심하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보다는 예, 공급의 컨트롤에 따른 유가 상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80달러 수준에서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에너지 가격의 YOY 상승률이 지금 49.6%인데 가솔린이 그게 0%로 바뀌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숫자는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자꾸 제가 거품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98년, 2000년도에 거품은 금리가 높았을 때도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때가 보시면 4%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 박살이 나기 시작했냐면 5.75% 갔었을 때예요. 1% 올리고 나서. 2000년 초반부터 무너지기 그렇죠.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때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랬는데도 보시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달러가 이렇게 됐어요. 105를 뚫기 시작했어요. 이게 폭락장입니다. 지금 아직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도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돈이 확 미국으로 몰리고 엄청나게 어떤 이 다른 이 유동성 회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신흥국에서 무너지는 현상들이 막 나오는 거죠. 신흥국부터 먼저 자빠지겠네. 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 돈이 미국으로 러쉬를 하면서 간다면. 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참 다행인 건 뭔지 아시죠?
지금 중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저희 연합인포맥스에서 아주 재미난 방송을 했는데요. 조익재 연구원 나와서 월요일이네. 조익재 연구원 나와서 연구위원님 나와서 하신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거의 항상 과거 역사를 보니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긴축을 시작하면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수출도 줄어들고 막 이럴 거라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을 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아까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더 드시면 네네 천천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는 부동산 관련주들이 대대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한가가 네,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완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딱 11월 이제 테이퍼링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중국 시장이 잘 나갈 때 좋은 적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 분들도 이제 숨 돌릴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네, 심리는 최악이고. 의미 있는 중국 시장 움직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제 SNS 상이랑 여러 가지 자료로 써서 중국 시장 차트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네, 지금 심천이 움직이는 모습은 전 고점을 조만간 뚫기 시작하면 그 뚫는 순간부터 쭉 당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윙이 10%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올라가면 20% 30% 올라갈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기침을 한번 시원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목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방송도 감사합니다. 많으시잖아요. 힘드셔서 그래요. 보내드려야 돼요. 네, 네,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남은 내용을 좀 빠르게 네, 진행을 네.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건 뭐냐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글로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다가 정말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 경험상 봤었을 때 이게 앞으로 3개월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꺾이는 장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한 30% 많이 빠지면 50%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자꾸 지표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다. 앞으로 1년 안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라는 얘기 자꾸 해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달러 지표를 봤을 때 만약에 100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하고 105 뚫고 올라가면 그때 그냥 다 던지자.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보시면 참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던 게 반도체 지수와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리는 게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신재생 에너지. 지금 현재 사이클로. 네. 그래서 보면 그때 278% 상승했으면 지금 142% 올랐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또 아까 보여드렸던 펀디멘탈을 봤었을 때는 연간 나스닥은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더해진다. 그럼 그거를 더했을 때 2년 더하면 50%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142%가 거의 200 몇 프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지켜보자는 거죠. 네.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좋아했던 종목들 13개였고 참 감사하게도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했던 2개의 종목들이 제일 많이 튀어줬었어요.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좀 많이 꺾였고 근데 아직까지도 변한 게 없으니 예, 계속 저는 들고 간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테슬라 주가 2043불까지 갔었네요. 죄송합니다. 1243불까지 네. 갔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때 가기 전에 1200불이면 차익 실현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다가 1200불 돌파했었을 때 다시 숫자 들여다보니까 1360불 대가 나왔어요. 네네. 지금 다시 돌려보니까 또 1373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1000불까지 갔었잖아요. 1000불 살짝 깨졌었잖아요. 네네. 그럼 업사이드가 35% 남았다? 그럼 또 사야죠. 네. 그래서 어저께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은 진짜 이건 제가 볼 때는 닥한 버블로 생각한다면 갈 때까지 가보자. 닥한 버블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정말 인터넷이라는 회사들이 다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었잖아요. 그 인터넷 회사들의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계속 났는데 문제는 이익이 안 올라왔어요. 이익이 안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결국 ROE가 박살이 나면서 대폭락장이 났는데 지금 테슬라는
매출이 늘고 있으면서 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 영업 마진율이 정말 높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끝 했을 때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사인이 안 나오니까 계속 가져가자는 거고.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쟁자가 누가 나오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루시드도 지금 어디죠? 리비안 상장을 했습니다만 그 생산 대수를 보건데 루시드도 생산 대수를 보건데 아직 뭐 경쟁 상대가 아닌 거고 내연기관들도 의외로 전환이 굉장히 늦고 여기서 더 빨리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면 게임 끝났어요. 근데 자율주행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대수만 그 확보만 되면 지금 남들하고 격차를 벌리는 거죠. 근데 대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수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이지만 네. 만약에 나머지 애들이 들어왔었을 때 보통 자동차 업체만 놓고 봤었을 때 네. 자동차만 놓고 계산을 하면 물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영업 마진율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네. 계속 플레이어들이 높으면 그러니까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마진을 갖다가 깎아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된단 말이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박살을 낸 게 애플인데, 그죠? 애플은 계속 마진을 유지시켰던 이유가 네. 결국은 플랫폼화 시켰고, 애플을 써야지만 네. 행복하니까, 그죠?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뭐 현대차가 얘기하는 무슨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자율주행과 다 연결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플랫폼 안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로 이제 더 이상 테슬라 이외에는 다른 걸 쓸 수가 없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일 거예요. 저는 그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저하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일 테슬라가 무서운 게 시간당 생산 됐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지금 내연기관을 앞질렀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무서운 포인트예요, 사실은. 영업 마진율이 이거, 워낙 높죠. 기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가 그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기술 관련한 그 자율주행 이런 거 분석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마무리합시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1.5에서 3% 정도의 수준으로서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면 그래도 성장주 유지의 투자가 중요한데 그 비중 자체를 또 100% 다 성장주는 아니지만 60%에서 70% 정도는 성장주, 그다음에 30%에서 40% 정도는 가치주를 가져간다면 네.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성장주니까 그 성장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가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를 적절하게 잘 분산해서 투자해 놓으면 이번 사이클의 꼭지가 만들어질 때쯤 됐었을 때 착신을 하면 되니까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을 수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고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세 개 업종은 얼마나 더 오를까를 생각하셔야지 네. 언제부터 빠질 거냐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못 고르시겠으면 그냥 ETF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치를 가지고 또 다양한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시장 예측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목요일가족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갓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